코스피 시장은 이틀째 하락하는 반면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5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3 세스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비공개적으로 갤럭시 S4를 시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부품주는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12년 만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신연금저축 제도는 가입 조건과 세제 혜택, 자산 운용 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오는 2월부터 도입됩니다. 전자결제주들이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 서비스는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네, 시장은 10포인트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26,000원 그래서 151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스튜디오에는 바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인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시죠. 네,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민감한 얘기를 들고 나오셨던데, 너무 민감해가지고, 바로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또 이제 경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살짝 이제 톤다운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연초부터 이렇게 증권주가 좀 반짝 일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증권주 시대에 오는 거 아니냐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주 일단? 앞으로 유동성 장애, 예를 들어서 2,100을 넘어가겠느냐? 예, 그건 전 증권주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증권이 2만 원을 성공해야 간다. 그러니까 지금 13,000원대가 하나의 고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제 13,000원까지 왔는데 이게 1,850에서 2,050까지 하나의 상승을 견인한 거라면 진짜 엔캐리가 나오면서 유동성 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2,000을 지지해주고 진짜 1, 4분기에 그냥 이 시장이 유동성 장이 되려면 그냥 2,100 넘으려면 이제 증권주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이 장이 더 갑니까? 지수 보지 마시고 대우증권, 삼성증권의 유동성 장의 N화와 증권주를 단순하게 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2,000포인트 지지하고 2,100은 저는 대우증권이 12,000 지지하고 2만 원을 가는. 그럼 그 맥점이 15,000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3월 달까지 확인하는 구간이 이제 1월부터 3월 구간에 유동성 장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대우증권 15,000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삼성전자 화요일 날 이제 실적 나온다고 했는데 영업이익 9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딱 깜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좀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번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뱅가드 갖고 온 것도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사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 컨센서스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요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미 127만 원에서 157만 원, 8만 원대까지 한번 게임 나왔던 걸로 좀 저는 퉁치고 싶네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주봉상의 그래프를 하나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주봉상에. 네. 그러니까 작년도 5월 1일 날 고점이 141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 원까지 빠졌다 이제 158만 원까지 올랐다면 이 작년의 고점이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권았는데 이 지지선을 잡고 요번에 고점을 제가 정규 분포로 저 하단과 상단을 정해놓고 중심 가격을 딱 체크해 봤더니 150만 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진짜 강하려고 그러면 150만 원이 지지선이 되고 깨면 땡기고 그다음에 뱅가드 펀드 청산 나온다 암만 악재 나와도 이 선에서 지지하는 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5만 원 단위로 한 호흡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5만 원당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가 합성된 게 많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158만 원이면 5만 원 빼면 153만 원, 153만 원 사이. 또 거기서 5만 원 빼면 145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을 보고 그거를 코덱스 레버리지에 연동한다면 13,000원, 12,500원. 그래서 그게 합성됐다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1월 달 장이 생각보다 강합니까? 정월 효과 나옵니까? 아까 증권주하고 삼성전자 150만 원 지지해 주면 이 장은 다시 가는 거고 만약에 150만 원 깬다 그러면 그건 청산 게임이 시장의 변동성 이용해서 오히려 호재 때 역전략이 나오는 재료 반영됐다. 이제는 시세 차익을 이걸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겠다. 그러면 오히려 1월 말에서 우리 구정 때까지는 오히려 조정하는. 그러니까 2천 넘어서 흥분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엮이는.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은 종목장으로만 그냥 또 가고 대형주를 또 박스에 갇히게 하는 이런 형태의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트렌드를 지수보다는 이제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 흐름이고 그다음 그거를 대우증권과 삼성전자 갖고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인 자금, 해외 유동성, 엔화가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캐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좀 보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시간 나면 좀 이제 아니면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좀 듣기로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연초 지금 그 뱅가드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지에서 많이 이제 접해보셨던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뱅가드 그룹에서 이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로 변경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따라서 외국인이 좀 국내 시장에서 좀 이탈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 약간 좀 어려운 얘기도 있으니까 좀 뭐 뱅가드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잠깐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우리 무국 선생님께서는 보시는지 한번 좀 짚어 주시죠. 청사는 6개월 기간으로 나눌 테니까 차분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핸딩하는 그 주체 팀들이 있을 겁니다. 대충 그 본토나 그 싱가포르에 있을 텐데 거기에서 마치 배구로 보면 그 시간차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구의 시간차 공격. 예,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올 때마다 롱숏 전략을 동시에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미. 예. 저쪽에서는 다 작업했는데. 작업해놓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적응하기 힘든 장이 될 것 같은 게 옛날에는 이제 기관이나 우리 외국인들도 우리가 전쟁 개념 보면 국지전으로 어떤 전선을 거놓고 상단 하단 거놓고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량의 규모 갖고 싸운다 그러면 인자는 미사일의 공중전 같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동안은 그걸 미리 판단하고 방위망을 선택해서 그 흔적이나 징후를 포착하지 않는 한 터진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전개되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1월 다음 주부터 이 뱅가드 쇼크가 실적으로 나오느냐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큰 그림 보면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팔아야 되는 물건을 A 펀드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머징 펀드, 그러니까 MSCI의 이머징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되는 종목을 이제 FTS의 선진국 펀드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규모는 이머징 펀드에서 규모가 한 3.7에서 3.8이라면 FTS로 가면 한 4.1에서 4.3까지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분명히 이용할 거예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동시 패션으로 엔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치가 올라갈 거는 냅두거나 좀 더 사게끔 먼저 사게 하는 시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최근에 지금 자동차 주식이 떨어지는 게 전 이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갈 것 같다 하니까, 이제 현대차, 그건 정리할 거를 이미 미리 선매도 해버리는. 그러니까 미리 팔 물량을 미리 이제 선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선진국 펀드에 살 때는 그 시차를 한 1,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다음에 한 3월 말이나 4월 달 정도에 그때는 이 시차를 우리는 못 견디는 거거나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규모를 인덱스 펀드의 롱숏 전략,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을 이제 하나의 큰 로직이 되면서 형태를 보일 거다.
이 뱅가드 펀드는 그 존 복이라는 분이 1974년도에 한 거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이 분이 1974년도에서 벌써 이 생각을 해갖고 75년도에 뱅가드 500 지수를 처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자금 운영하는 회사가 됐는데 시장 영향력은 랭킹 3위입니다. 넘버 3. 예, 넘버 3 굉장히 커요. 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펀드에서 그 5개 그 포함된 그 펀드들 제가 그 명단을 좀 갖고 와봤는데 CG로 좀 작업을 해셨놨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기에서 5개 펀드 나왔네요. 나왔죠. 예,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디벨롭먼트 마켓 펀드 여기에 삼성전자가 한 2천억 이상 있습니다. 오호. 그다음에 포스코가 한 400억 정도 있고 그것부터 때릴 거예요. 현대차.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있는 걸 일단. 그렇죠. 네. 청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저 이번에 158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을 빼보는 겁니다. 거기서 145만 원에서 148만 원, 그 정도.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주는데 이용하는지 그거를 한번 그러면 2,000선이냐 오히려 2,000을 살짝 깨느냐 그거를 좀 측정해보고 이때 엔화라든지 실적 변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이 전체적인 인덱스의 그 시차를 이용하는 그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 뭐냐? 어떤 변수가 나올 때 그거 갖고 가치가 우상향되는 거는 롱으로 매수를 하고 밀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떨어질 거는 숏으로 한꺼번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펀드가 청산 들어갈 때 우리는 아는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을 제가 CG를 가지고 왔는데 그림이 잘 지금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지금 뱅가드 펀드의 청산 과정이.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거는 이 아비트라지 머저 이쪽 섹터입니다. 오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현대상선. 그 신들러 거.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 합병이라든지 어떠한 분쟁이라든지 지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한쪽을 올리고 한쪽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 어저께인가 현대상선이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 롱숏 전략입니다. 오. 1월 7일 날 증자한 신주 물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주 상장된 게 단가가 싸거든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쪽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현대 엘리베이터 어떻게 상한가를 만들어봤죠. 네. 이게 시소식으로. 그래놓고 한 단계 쭉 올려놓고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현대 엘리베이터 분쟁 나오고 2월 달 정도 되면 법원에 판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기대감을 만들면서 막 추격 따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시소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요런 작업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무시기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는 이런 시소식 순환 사이클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터 같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상선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지분 구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분 구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분 구도. 네. 현대 엘리베이터의 대주주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대 엘리베이터의 대주주 현황은 현대 로지스틱의 칩질과 신들러 이 분쟁이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보시면 32% 45% 이거 잽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되겠어?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를 다음 시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로지스틱 24%, 김문희 개인 대주주가 7%인데 현대증권이 4%. 이 7%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로서 끔찍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문희 씨가 누구죠? 한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이 분이 지금 이 굉장히 아주 냉철하게 보면 이 헤지펀드의 세력들은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개인 대주주의 7%의 변화가 타겟팅을 해갖고 공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의 지금 연세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로 보면 28년생이시니까. 예.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의 그쵸. 누님 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까지도 이 헤지펀드들은 아주 냉철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현대 엘리베이터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현대 상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 그룹의
중심이죠. 예. 네. 현대상선의 변화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게 현대중공업과 쉰들러. 이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닐 겁니다. 야. 그러니까 벌써 하나의 미세한 그 헤지펀드들은 이 초기적인 징후를 시장을 어떻게 그 노이즈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포지션을 해놓고 그 시장을 그 쏠리면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그걸 미리 생각하고 이 공격에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어저께 급락할 때 롤렉업 하시는 분들은 이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공격은 현대상선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이게 왜 그런데 현대상선의 지분구도 딱 보시면 안 돼요. 거긴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현대상선의 대주주는 현대 엘리베이터 외에 25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36%고 현대중공업이 21%나 딱 갖고 있습니다. 또 건설이 또 저기 또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그 구성 성분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21%입니다. 짜잔. 그러면 현대 그 위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를 한다면 뭘 갖고 가는 겁니까? 상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상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 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금융도 채권 시장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공격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예. 한번 그래갖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번 그 폭등하는 국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벤트 드라이브의 헤지펀드 롱숏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분의 변화, 어떤 상황의 변화, 그러니까. 이벤트 변화 이런 거마다 지수 관련 알지 않고 하나는 롱, 하나는 숏하면서 공격하는 게 앞으로 시장에 지배하는 하나의 툴이고 룰일 것 같아서 뱅가드 펀드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시차 공격을 분명히 할 거다. 그러니까 급락 급등을 이렇게 같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어떤 섹터는 막 떨어지고 거예요. 있고. 같은 시가상위 종목의 우량주에도. 그러니까 그런 장이 혼재된 장이니까 인덱스 단순하게 보시면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러면 내 거는 이건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건 내 건 왜 빠지지?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할 때 뭘 하느냐? 아까는 무슨 전략이었죠?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었죠? 네. 이번엔 매크로 전략입니다. 매크로 전략으로 이제. 헤지펀드의 매크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뭐 환율, 그다음에 뭐 원달러, N달러 동향, 그다음에 뭐 10년짜리 국채 동향,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떠한 인덱스에 추종하는 어떠한 ETF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의 구성에 따라 또 상품 펀드들이 또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 상품 펀드도 주식하고 연계해서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 일반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에서 쥐가 나는 시장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 농업, 에너지, 금속, 환율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에 합성돼 갖고 주식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N달러, 원달러가 이 시장에 엄청난 지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N이 이제 87, 88에서 90에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이라든지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수익증이 될까? 이제는 이미 진행됐습니다. 언제 수익증이 될까를 찾아야 돼요. 이 전략은 시소 전략입니다. 방향성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변동성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단 상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시소 전략. 예, 그러니까 N이 저는 90N이 가까우면 반드시 역전략이 나온다고. 반대로 또 이제.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흥분해갖고 한국전력 막 따라가고 엔화 부채 관련주 그때 오히려 또 꼭지에 물리고 자동차가 그때는 깎으로 뛰어 올라오는. 이게 이제 시소가 움직이는데 대충 호흡을 이거는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줄렁줄렁.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갖고 보시고 큰 파도가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대충 감을 분기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잠깐 이제 제가 짧게 정리드리면 세 가지 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 그러니까 이제 MSCI에서 FTS로 갈아타니까
일단은 MSCI는 우리 지금 이머징 마켓 펀드니까 거기를 팔고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나중에 FTX 선진국 지수로 갈아타면서 한참 주가가 빠진 다음에 이제 그 뱅가드 펀드에서도 우리 주식을 사는 이제 흐름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삼성전자라든가 뭐 수천억 정도의 좀 물량 추세가 예상되고 이거에 이제 후행을 하고 또는 똑같이 이제 헤지펀드들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펴서 그 매물이 예정돼 있는 그런 주식들은 상당히 이제 팔 것이고 미리 아니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빠진 다음에 뭐 선진국 지수가 편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그림을 짜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지금 엔화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 환율 통화라는 대표적인 이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헤지펀드가 또 좋아하는 매크로 전략을 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알지도 눈치도 못 차리는 사이에 뭐 자동차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느 때 가서는 이런 흐름이 예상되는데 그 흐름은 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분기 정도의 텀을 두고 큰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식으로 엔달러가 이제 90엔 갔다가 이제 찍고 이제 다시 또 빠진다 이런 식이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자동차주가 또 급하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지금. 환율 1,050원만 보십시오. 아, 환율로는 1,050원. 예, 그게 맞을 겁니다. 90엔. 아. 예, 90엔. 그게 이제 얘네들이 제가 감각적으로 수익증하는 한의 기준선일 거다. 지금 일각에는 지금 언론 플레이가 1,000원도 깬다라고 막 지금 나왔죠. 지금 몇까지 나왔죠. 예, 네. 궁극적으로는 한 1년이나 3년 보면 깰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언론 플레이 그렇게 하면서 한 1,050원 되면 우리 지금 정부가 가만히 보이지 않게 뭔가 정책 변화라든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빨간 보시죠. 색깔이 원하고 그게 이 파란 색깔이 완전히 엔화입니다. 보세요. 완전히 시소스로 완전히 갈렸죠. 어우. 그죠? 그러면 이게 1,050원을 그려놓고 90엔을 그려놓으세요. 그려놓고 거기서 흥분하지 마시고 현대차는 그러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리고 상단은 23만 원에서 24만 원. 오. 그러니까 만약에 90엔 갔다가 85엔이나 82엔까지 빠짐이 있고 1,050원 깼다가 1,090원에서 1,100원까지 또 그 정도까지 가는 시간에 또 시소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뱅가드 펀드가 시차로 분명히 이용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이 삼성전자, 현대차 뉴스에 나오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매크로 변수에서 이런 것들은 조 단위가 움직입니다. ETF의 코덱스 레벨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현대차하고 한국전력 보세요. 네. 극단적으로 12월 달 딱 요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갔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시소. 야. 아주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파란 색깔이 한국전력입니다. 빨간 색깔이 현대차예요. 환율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한국전력이 대충 한 33,000에서 35,000원. 그다음에 20만 원을 깨면 거기서 제자리 뛰게 하는 게 나오는가 보시고 그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고 거기서 다시 수익증이 한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그러면은 이게 시소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아닌가. 지금 이제 약간 좀 이제 공부를 덜 하신 분들께서는 좀 따라가기가 좀 벅찬 호흡일 수도 있는데 다시 보기 하시면서 오늘 무국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쭉 보셔야 올 상반기 정도의 어떤 우리 흐름 왜 지금 환전이 튀고 말로는 이제 전력 수요가 지금 워낙 많아져가지고 별별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큰 뱅가드 펀드를 비롯해서 수조 원의 자금을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헤지 펀드들 여러 가지 대형 펀드들이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보시면 상당히 시장을 이해하고 뭔가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데 현대차 막 18만 원 깨지고 막 17만 원 얼마다 그러면 사람들 또 막 겁에 질려가지고 다 팔잖아요, 또 그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적극적 매수 오히려. 그러니까. 예, 그리고 23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 오면 그때 됐어 하고 홍보를 하지 마시고 또 시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엔달러하고 매크로 변수를 보시면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는 장이지 이게 추세로 지수가 가니까 같이 다 끌고 가는다. 상방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림 몇 장 조용하게 한번 좀 이렇게 좀 이제 긴장하셨으니까 긴장 풀고 그림 몇 장 보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이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 정말 이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가 변경된다는 이 이벤트를 두고 뱅가드 펀드라든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죠. 목적은 하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참 우리 무국 선생님이 아니시면 참 생생하게 듣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뱅가드 펀드, 이벤트 드리븐 전략, 매크로 전략 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뭐 진짜 한 3시간 정도 쭉 차분히 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목선생님 바쁘시잖아요. 자, 연초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제 뱅가드 펀드 얘기도 하셨고 2013년 주식시장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좀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 접근하지 말자. 전체보다는 부분을 봐라. 그리고 3대7로 그 수익 나는 것보다는 손실 나는 규모가 많을 거다. 사이클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과 변동성 전략이 지배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차별화에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주는 거는 중국과 연동된 섹터를 강조해드리고 싶다. 초과 수익은 중국 섹터에서? 그렇죠. 지금 미국을 보시는데 유럽과 미국은 네. 오히려 그 균형만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선거가 2월 달에 이태리 총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이제 경제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돼 주면서 진행 과정이 뭔가 재정 절벽 그 문제 해결됐죠. 이게 단계별로 계속 문제를 잡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해 보는 게 왜 중국이냐? 이 데이터를 갖고 보세요. 우리가 네. 1조 1,000억 불의 시대를 이제 그 2012년도 달성을 했는데 그렇죠. 1조 불 시대에서 중국 아세안에 중국의 매출 전체적인 이 100으로 봤을 때 24.3, 24%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10%의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세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율이 20%를 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아세안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뭐 플랜트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SOC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중국 아세안 쪽에 연동돼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국제정치학적 시각하고도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정치학적 사고로 에너지가 어디서 충돌되느냐,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자금의 이동이 곧 환율 전쟁으로 이동해서 달러 약세, 그러면서 아세안 쪽에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지금 아베 정부는 그걸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격화되는 게 어떤 모멘텀이냐면 아베 정부에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 장이 아베 총리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게 또 2월 달에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요때까지 어떤 숨고름하면서 이 과정이 금년장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펀더멘탈하게 어떤 경제적 사고 분석보다는 약간의 국제 정치학적 사고의 헤지 펀드의 롱숏 전략 같이 차별화 전략이 금년도 상반기를 지배할 것 같아요. 네, 짧게 중국 모멘텀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국 선생이 들고 오신 2013년 포트폴리오 잠깐 좀 그림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 1분 정도 채 안 남았는데 그림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IT는 상반기 내내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IT가. 네. 대신 이미 1850에서 2050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 차별화예요. 삼성전자는 140만 원에서 145만 원 오면 다시 매수고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12,500원대에 지지보는 거야.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인데 후발주들이나 부품주들이 순환에 나오는 거야. 지주회사들은 하나의 중심 타겟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내수와 아세안 관련주들, 네. 뭐 CJ 그룹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역발상 전략은 아까 롱숏 전략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나 알찬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